왜 전 세계가 아라비아 숫자를 쓰게 되었나요? 질문이 있었어요. 한자나 로마 숫자는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글자를 필요로 해요. 하지만 아라비아 숫자는 최근에 우리 센터 네이버 카페에 제가 한동안 이 동영상도 찍고 또 검사 의뢰가 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읽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연령 게시판이라서 몇 가지 제가 바람직한 현상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주로 떠들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일부 실제로 아이들을 몇 가지 방침을 통해서 양육을 애쓴 선배 부모들이 몇 가지 경험담을 공유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질문들이 올라오면 상당히 활발하게,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실제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 답변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실증적인 본인의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이 많이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이제 노력들, 교류와 서로의 주고받음이 좀 더 활성화되고 강화되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학에 대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좀 정리가 돼서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나름대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재밌게 이제 아이들하고 수학 멘토링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계속 멘토링을 하게 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질문할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봐. 그런 얘기들 이제 주고받거니 하는데, 왜 전 세계가 아라비아 숫자를 쓰게 되었나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물론 이 전 세계의 인구가 퍼져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인구는 사실은 유럽,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에 이제 포진이 돼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시아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소위 이제 근대 사회, 현대 사회에 있어서 발달된 국가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보니 유라시아 대륙이 어떻게 보면 많은 문명의 중심지가 되어 있겠죠. 근데 고대 사회도 보면 되게 동양과 서양으로 이렇게 나눈다 보면은 서양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라고는 하지만 지중해 연해에 있는 북아프리카, 즉 사하라 사막 위쪽의 아프리카가 대부분의 어떤 문명권을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북부 유럽보다는 이제 남부 유럽, 지중해에 연한 나라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탈리아가 되겠지만 로마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강력한 국가, 제국들이 세력을 뻗치기도 했고 문명을 발달시키기도 했고 또 다른 문명과의 갈등과 경쟁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동양 쪽에서는 아무래도 크게 보면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크게 세계를 보게 되면 이 동아시아권은 한자를 가진 이제 문명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있지만 한자로 된 숫자를 쓰고 있었고요. 서양에서는 로마 숫자를 썼단 말이죠. 로마 숫자, 한자가 각기 어떤 부분은 유사점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왜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의 공통 표준이 되었을까? 한자나 로마 숫자는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글자를 필요로 해요. 하지만 아라비아 숫자는 10개의 숫자 기호를 가지고요, 자릿수만 늘려나가면 얼마든지 큰 수를 다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것이죠. 그리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좀 더 큰 숫자를 다뤄야 되는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아라비아 숫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수의 개념도 아라비아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수의 개념은 결국은 이제 장사꾼의 장부에서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아라비아가 그러면 상업이 발달했겠어요? 그것은 동서 문명권의 하나의 중간지대 역할이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생산되는 향신료, 후추, 그 다음에 모략, 유황, 이런 이제 진귀한 물품들, 물자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생산되는 비단, 도자기, 그리고 차, 그리고 화약, 나침반, 종이 이런 상당히 유럽에서는 만들지 못했던 그런 고급 사치품들이 혹은 상당히 정교한 공업 생산품들이 비단길을 통해서 티벳의 고산족들이 노새나 뭐 당나귀 같은 짐승들을 이용해 가지고 험준한 산길을 넘어오면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싸게 사서 유럽인들한테 비싸게 파는 그런 중개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면은 실제로 낙타떼를 수백 마리를 이제 몰고 다니는 대상이라고 그러죠. 캐러반들의 얘기도 나오고 그 캐러반들을 이제 공격해서 물건을 뺏는 산적들, 떼강도 얘기도 나오고 떼강도들이 그렇게 해서 빼앗은 보물들을 어느 동굴에 숨겨놨는데 우연한 기회에 행운의 사나이가 찾게 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그 아라비아 지역에 나름대로 뛰어나고 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아마도 무역업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역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장부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개념들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하다 보니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나 혹은 부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음수를 사용해야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우리가 주머니 돈을 쓸 적에는 적자 혹은 빚 이런 것들이 단순하고 별거 아니지만 수많은 거래처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적에는 이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빚은 빚인데 내가 이게 갚아야 될 빚인지 아니면 누구한테 꾸어주고 내가 언제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서 나의 부족한 자산을 메꿀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인지 이게 혼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음수의 개념을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적어도 14세기까지는 아라비아 지역에서 가장 수리적 개념이 발달되어 있고 그런 것에 능통해 있는 문명권을 형성하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권으로 이제 그 수학적 기술 혹은 수학적 개념들이 흘러 들어감으로 해서 이탈리아에서 수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장차 서부 유럽의 문명국,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의 말하자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수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자양분을 공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